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이 추 장관 아들 서씨 병가 연장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다가 또다시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가운데 국방부에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이 애초부터 은폐하려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군과 관련된 이야기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폐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었던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실 녹음 파일이 정작 멀쩡하게 군에 남아있었던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보도가 있었는데도 군은 왜 그 사실에 대해서 그간 쉬쉬했던 걸까요?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먼저 함께 하실까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삭제됐다던 민원 녹취 국방부 서버에서 버젓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건데 뒤늦게 확보한 동부지검의 수사 방식도 논란이지만 국방부가 이게 논란이 되는 동안 가만히 쉬쉬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습니다.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1000개 파일 중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의도 포함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군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알면서 쉬쉬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에 대해서 아닌데 우리가 자료 없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처럼 군이 공식적으로 자료 폐기됐다라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당의 의혹 제기처럼 군이 이걸 보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정경두 장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는 잘못됐다라고 답변했다가 문제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이틀째인데 추 장관 아들 의혹 공방도 이틀째입니다. 특히 어제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오락가락했던 답변이 오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둘 중 하나만 일관되게 말을 해야 하는데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의 주장인데 검증 사이트에 돌리니 33%가 표절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욱 장관 후보자 본인은 인용의 실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같은 기준이 미비돼 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 연루되어 있는 이스타항공 이슈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해고 사태와 관련돼서 이 직원들의 삶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월급이 안 나오니까 편의점에서 알바 뛰고 있다. 육아휴직 수당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설립자로 알려진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 사실상 위장 이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위장 이혼 의혹 최근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까지는 갈 길이 아직 한참 먼데 곧 추석에 동절기에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장기적 전략을 짜야 한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의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진이자 소신파 국회의원 김용태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녹취 파일. 수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간이 다 돼서
국방부 서버에서 폐기됐다라는 추 장관 부부의 녹취 파일이 군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궁금증, 그렇다면 군은 왜 쉬쉬했느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닌데요? 있는데요? 라고 왜 밝히지 않았느냐? 정경두 장관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없다고 한 적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삭제. 윤미향 의원이 영상을 올렸다가 서둘러 삭제했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이고 윤 의원 왜 올린 걸까요? 윤미향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된 추가적 기사들도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환각.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세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의 원인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잠시 후에 사파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서버에 추 장관 부부가 했다라는 민원 녹취 파일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보도가 나갔을 때, 폐기됐다는 보도가 나갔을 때 왜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있다! 라고 밝히지 않았던 걸까요? 궁금합니다. 톱뉴스 주제가 그겁니다. 민원 녹취 파일 삭제된 게 아니었다. 군 서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추 장관 아들의 민원 녹취 군 서버에 있었다. 사실은 숱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추 장관 부부 중에 누가 민원을 넣었냐, 어디에 넣었냐, 어떤 내용으로 넣었냐, 혹시 당대표라는 신분을 밝힌 것 아니냐라는 궁금증과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거를 밝혀낼 수 있는 녹취가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냐라는 논란이 커졌는데 국방부에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녹취가. 어제 서울동부지검이 국방부 민원실과 서버 등의 압수수색을 나갔습니다. 상당히 늦은 시점에 압수수색을 나간 겁니다. 수사 초기에 나갔어야 했다라는 지적이 많죠. 2017년 6월 5일 전후 천여 개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는데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문의 녹취 파일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신원을 특정할 방침입니다. 녹취 들어보면 당연히 엄마인지 아빠인지 제3의 인물인지 그거 당연히 알 수 있죠. 검찰이 신원 특정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군소식통은 통상적 문인지 청탁이나 외압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지 확실하게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재명 부장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진정 말을 해야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답답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시시비비를 가려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국방부가 지금까지 쉬쉬했던 겁니까? 굉장히 논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런 겁니다. 국방부에서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언론에 나왔죠. 그게 내용이 뭐냐면 지금 6월 14일로 특정이 되고 있는데 6월 14일 그러니까 서일병의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 1차 휴가 마지막 날 누군가가 국방부 민원실 근데 그 국방부 자료에는 서일병의 부모 이렇게 기재가 돼 있죠. 누군 특정돼 있지는 않지만 부모가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그러면 이 전화가 누가 걸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민원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 이게 청탁인지 아니면 단순 문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논란이 커졌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보존 기간이 군 규정상 3년이다. 그렇게 되면 2017년 6월이기 때문에 올해 6월에 폐기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한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군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서 보도를 그렇죠. 한 겁니다. 한 번도 근데 군은 그것이 폐기됐다 아니면 아직 보존되어 있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경두 장관도 한 번도 우리가 폐기 없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있다고 말하는 것도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민원실 콜센터에서는 폐기되지만 그것이 중앙 서버에는 남아있다. 그래서 어제 검찰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고. 야, 이거 반전인데요. 서버에 남아있었다? 그렇죠. 6월 5일부터 한 천여 개의 파일을 압수했다니까 아마 6월 14일 통화했다면 그 파일도 그 검찰 압수수색 목록에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얘기한 것처럼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어서 아마 이번 의혹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를 확보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반전이네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남아있었다. 물론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한 갈래가 혹시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국방부에 부당한 민원을 넣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돼서 이 녹취 파일의 내용과 음성을 들어보면 누가 부탁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민원을 넣었는지가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군이 이를 축소 은폐했다라는 논란이 여기에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녹취 파일 서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고 인지했었다. 군은 그간 녹취 파일 존재 여부에 대해서 검찰 수사 중이라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국방부 오래 출입했지만 국방부를 출입하는 수많은 기자들이 수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녹취 파일 없어진 거 맞아요? 딴 데 혹시 저장돼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군은 얘기해 왔었다는 거죠. 서버에 저장됐다는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은 사전에 보고받고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오늘 동아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년 지나 파기됐다라는 군 관계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보도에도 군은 침묵했습니다. 이를 두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군이 나서서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라는 비판이 현재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 소식통은 군이 추 장관과 정권 눈치 보느라 검찰 수사를 핑계 삼아 녹취 파일 존재를 쉬쉬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라고 오늘 동아일보 기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뭐라고 해명했는지 정 국방장관의 해명 지금 들어보시죠. 추 장관은 어제 한사코 국방부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그동안 중앙서부에 전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자료가 없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용태 전 의원님, 정 장관은 우리가 언제 없다고 했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정상적인 군대라면 당연히 국방부 장관한테 저 사안을 보고했겠죠. 보고를 받고서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뭉갤 수 있겠지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말 대한민국 군대 정말 심각하겠죠. 정경두 장관 어제 답변 태도를 보니까 군인처럼 안 보였어요. 그냥 정치. 사실 대한민국 군대를 이때까지 망쳤다는 게 정치 개입 군인, 나아가서 정치 참여 군인이 대한민국 군대를 망쳤다고 그러는데 어제 정경두 장관의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치를 추종하는, 정치에 옴짝달싹 못해서 자기가 속한 군, 자기가 대표하는 군을 보호할 생각은 전혀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정말 초라한 정치 추종의 어떤 군인의 모습을 본 것 같아 너무 씁쓸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군대가 이 중요한 사안을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군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가 저런 중요한 상황을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런 보고를 받고서도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질의가 쏟아지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이 정치 추종군인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의 물론 개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는데 그렇다면 정 장관은 왜 이걸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이 녹취 파일만 공개가 됐더라면 억울하다고 말하는 추 장관 입장에서도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야당 입장에서도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정 장관은 왜 침묵을 택했을까요? 어떻게 되겠다, 될 수 있겠지, 뭉갤 수 있겠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 부부가 실제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보다도 추미애 장관의 저런 민원 내용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때까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해왔던 이제 국방부의 문제로 넘어갔어요. 추미애 장관을 넘어서 국방부 전체 문제,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신뢰 문제로 문제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가정을 해본다면 김영주 의원님, 이제 검찰에서 그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부모 중 누가 민원했는지 혹은 제3자가 민원을 한 건 아닌지도 규명이 될 것 같고 당대표라는 신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단순 문의였는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형태의 민원인지 여부도 검찰이 가려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대정부 질의한 부분, 그러니까 추 장관이 대정부 질의한 건 본인은 절대 한 적이 없다. 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아들이 막연하게 부모가 그런 문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말하자면 미루어 짐작해서 그런 문건이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실체가 아직까지는 자기도 모른다. 뭐 심지어는 남편하고도 잘 모르겠고 뭐 보좌관 문제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것이 완전히 이제 열려지면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추 장관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것은 뭐 바로 사퇴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만약에 가정으로 말씀하신 네. 거죠? 아직 확인이 안 그러니까 됐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완전한 거짓말을 예.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 장관의 계획도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면 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거는 뭐 바로 사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사실 말하자면 중앙서부에 국방부 서부에 있다는 걸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은 정확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여론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아직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사실은 정경두 장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수만 없는 것이 예. 만약에 축소 은폐하려고 그러면 중앙서부도 없애버렸어야죠. 근데 그것을 알고도 남겼다라고 하는 건 또 국방부 나름대로의 현 정부 속에서의 국방부의 포지션이 어려운 건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말하자면 사실을 가리겠다는 의지는 저는 있다. 그런 부분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 김영주 의원님의 말씀 중에 만약에 녹취록에 추 장관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면 이건 사퇴를 해야 할 문제다라는 건 김영주 전 의원님의 저는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죠.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판단 여러분께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이 이 녹취 파일을 쉬쉬해왔다라는 의혹과 맞물려서 어제 정 국방장관의 말바꾸기 발언 논란도 오늘 상당히 뜨겁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의 하태경 의원 간의 대화 속에서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이 규정상 잘못됐다라고 정 장관이 사실상 시인을 하는 듯한 발언이 나옵니다.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 맞죠?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방금? 원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해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겁니다. 만일에 그럼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 그때 그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네요. 불이익 받은 건 맞다. 지휘관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이 하고 있는 말은 십자인대 파열로 치료가 필요했던 다른 제보자의 에피소드를 지금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면서 4일 치료받은 기록밖에 없어서 병가 연장이 안 됐다. 전화로 병가 연장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 정경두 장관은 그게 규정이 맞다. 즉 다시 말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처럼 그 4일 진료 기록 갖고 19일 병가 갈 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시인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정 장관이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군대 다녀오셨지만 말년 병장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장관 며칠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옛날에 국방부에서 근무를 갖다가 하면서 많은 장군들을 만나봤는데 예. 장군들에 대한 프라이드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사관학교나 아니면 이제 군문에 입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별을 갖다 달았다. 거기에 대한 명예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국가에서 나한테 이런 별을 달아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헌신하고 명예를 지켜야 된다.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일국의 장관까지 하시고 사성장군까지 하셨던 분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도 막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 제가 그 훈령을 갖다가 찾아봤어요. 그 부대관리 훈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휴가 중에 뭐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이 아주 특별한 변고 같은 것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그 부대 복귀, 귀영이 지체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즉시, 지체 없이 가장 빠른 통신수단, 뭐 전화, 카톡도 돼요.
뭐 이제 김태년 대표가 카톡 이야기 하셨던데 카톡도 돼요. 그런 수단으로 누구한테 소속 부대장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방점은 카톡이나 그런 통신 수단이 아니고 방점은 특별한 그 사정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내가 부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걸 갖다가 누가 본인이 스스로 뭐 보좌관이나 엄마 아빠 시키지 말고 누구한테 소속 부대의 장한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과연 이런 특별한 사유가 존재를 갖다가 했을까? 거기에 대부분의 국민들 의심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단서가 또 붙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늦게라도 들어갔잖아요. 늦게라도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왜 늦었는지에 대한 그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입증 서류가 제출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 들어보질 못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모든 기록들이 다 없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없는 기록도 만들어가지고 붙여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하태경 의원과의 질의 중에서 4일 진료의 19일 병가는 잘못된 것이다. 규정에 맞지 않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던 정경두 장관이 여당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다르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추미애 아들 휴가 적용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까 하태경 의원님 그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 잘못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그런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전 의원님, 지금 저희도 다시 들었고 전 국민도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분명히 정경두 국방장관이 앞서서 하태경 의원에게 했던 답변하고 지금 여당의 이재정 의원하고 했던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드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군대를 신뢰하고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존중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대가 지금 움직이고 이 휴가 관련 문제들도 정상적으로 뭐 다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4일 만약에 진료를 받았으면 4일 휴가를 받는 게 맞죠. 그리고 그거는 지휘관의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규정이니까 맞는 거죠. 문제는 4일 진료 받아놓고 10며칠 휴가 받는 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 벌어진 사람의 바로 부모가 대한민국의 실력자 아니겠어요? 저는 따라서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이미 벌어졌으니까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 지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해서 처벌하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모든 책임을 당시 부대 지휘관한테 맡기고 현재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 군대 규정 같은 것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정경두 장관이 수십 년 동안 본인이 담아왔던 군대를 욕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군대도 욕보이고 있는 이런 작태는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되고 아마도 대한민국 군대는 정경두 장관을 만약에 이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고 떠난다면 치욕스럽게 여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의견은 김용태 전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하고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국방부 규정상 문제없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하태경 의원 간의 대화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다르게 얘기한 것이 없는 건지 규정상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한 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 맞죠?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방금?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해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겁니다. 만일에 그럼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 그때 그 지휘가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야 한다. 정경두 장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왜 추 장관 아들은 원래 규정대로 진행이 안 된 걸까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다시 이제 여당 의원과의 질문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간 게 아니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미 국방부는 규정상 서해병의 휴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었죠. 아마 거기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이제 묶여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치료한 게 4일이면 4일간 병가를 받고 나머지는 연가를 받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겠죠. 아마 정경수 장관도 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원칙은 당연히 그런 거죠. 오히려 4일밖에, 그러니까 서울병도 4일간, 3일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하루 이제 실발복으로 다시 병원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4일간 치료를 받고 19일간 병가, 그리고 또 다시 4일간 연가, 다시 합쳐서 23일간의 휴가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배려를 해준 거죠. 그게 특혜나 불법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래서 배려해준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 장관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어떤 서울병의 기준이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아하.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병이 맞는 거고, 병가 4일, 그러니까 4일간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가 4일을 받고 나머지 연가를 쓰는 것은 지휘관의 배려가 없는 거고, 이렇게 뭔가 엉뚱하게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국방장관이 하태경 의원과 답변과 이재정 의원과 답변 말이 바뀐 건 맞군요. 말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 원칙을 본인이 얘기한 거죠. 그 4일간 아파서 입원했으면 4일간 병가, 나머지는 연가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요. 근데 연가를 그만큼 쓰면 당연히 이제 다른 휴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병가를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을 훨씬 많이 쓴 건 그만큼 특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의혹의 핵심인 건데, 이제 그런 원칙을 얘기해 놓고 나서 사실 이제 또 여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또 다시 후퇴하고 이러는 걸 반복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일병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게 배려가 없는 게 되는 그런 좀 황당한 상황에 좀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수 장관 말이 바뀌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은 하태경 의원과의 정경수 장관의 대화와 이재정 의원과의 정경수 장관의 대화 양쪽 모두 다 공정하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신청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이 그랬던가요? 들어보시죠.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카톡으로도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측이 밝힌 근거는 뭘까요? 이건데 부대관리훈령 65조. 앞서 정혁진 변호사님이 언급해주셨던 그거죠.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심신장애, 가족병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규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전화, 전보 등을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카톡이 포함된다라고 여당 원내대표는 얘기를 한 거고요. 육군 병영 생활규정 111조. 부득이한 때는 가능한 수단 이용해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자, 논란은 이겁니다, 이제. 추 장관 아들이 과연 규정에 부합하느냐의 논란입니다. 소속 부대장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죠? 추 아들의 병이 심신장애, 특별한 사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가 지금 쟁점인데 정혁진 변호사님은 개인 견해로 해당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당이 된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고요. 군의관은 그때 당시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진단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소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군병원 요양심의를 안 거치고 민간병원에 입원을 한 바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발언 때문에 군심이 굉장히 부글부글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반응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강원도 지역부대 한 참모장교는요. 어떤 땡땡 지휘관이 카톡으로 휴가를 내주냐라고 방송에서는 언급하기에 조금 격한 표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땡땡 지휘관이 카톡으로 휴가를 내주겠냐? 라는 강원도 지역의 한 참모장교의 인터뷰 내용 소개해드렸고요. 전방 지역의 한 부대장은 이참에 탈영 개념을 없애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탈영 없애자 그냥.
추장관 아들 하나 살리자고 군을 총체적 문제 조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부대 관리 훈령은 빨리 연락하라는 거지 아무 수단으로나 연락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전방 지역의 A 부대장은 카톡 몇 개 보낸다고 휴가가 연장된 일은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지만,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군 현역으로 육군 병장으로 복무를 하면서 카톡으로 휴가가 연장됐던 것은 저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셨던 김영주 전 의원님은 혹시 카톡으로 휴가가 연장됐던 경험이 있습니까? 휴가를 연장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휴가를 왜 연장을 합니까? 당연히 휴가 갔다 마침에 제때 들어가기 바쁜 것이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요즘 군대가 너무 그렇게 휴가를 더 연장해야 될 정도의 불편한 군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군 생활 안에서도 충분히 여유 있게, 실제적으로 일 끝나고 난 다음에 핸드폰도 다 질 수 있고, 또 가까운데 말하자면 PC방 이런 데도 다닐 수 있는 군대라서 너무 그렇지 않아도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물론 그럴 수 있죠. 아까 말한 대로 특별한 경우에 가장 빠른 수단 중에 카톡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제 하태경 의원의 질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장관도 30몇 건, 37건인가 57건 휴가 연장의 경우를 했었지만 실제 전화로나 카톡으로 연장된 경우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죠. 그러니까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실질적으로도 말하자면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입증할 자료가 없다.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인데, 정확하게 앞서서 하태경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그러면 4일 했으면 19일 중에 15일은 개인 연가로 빼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제때 못했어요. 예. 그런가 하면 국방부 민원실에 실제로 이런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따르면 기사 댓글과 커뮤니티에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기가 동네 편의점 알바보다 더 빠졌다. 군이 보이스카우트냐, 대통령도 카톡으로 뽑자라는 댓글들인데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국방부 민원실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 손자, 친구가 휴가 중인데 카톡으로도 휴가가 연장되느냐, 동아일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추 장관 의혹이 실제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청와대 청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전화로 아들 휴가를 연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이 국방부에서 법률팀장인가요? 법률자문팀장인가요? 사업단의 법무실장 하셨죠, 국방부에서. 네네. 지금 이 댓글들 쭉 봤고, 국방부 민원실에도 카톡으로 휴가 연장해달라 민원이 있다는 게 동아일보 오늘 보도예요? 네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입증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이거는 신청하는 그 사람이, 그 병사가 입증을 갖다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원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국방부는 하나의 작은 정부잖아요. 그 안에 병원도 있고 심지어 경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검찰도 다 있는데, 그런데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니까 민간 병원에서 자기 비용으로 그렇게 치료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이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군의 기강을 갖다 따져가지고 이게 아무나 다 민간 병원에 나가가지고 치료를 갖다 받겠다라고 하면 군대가 얼마나 또 실질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군병원에서 쉽지 않을 때 한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건데, 그런 규정들을 갖다 다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만든 거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인데요.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8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고요. 그 안에는 준사기 혐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할머니의 영상을 올렸다가 윤미향 의원이 삭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 오늘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큰 논쟁거리는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준사기 혐의를 적용을 했고 윤 의원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길할머니의 기부금,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길할머니가 기부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가 맞다. 요 사실을 검찰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을 준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치매를 앓던 길할머니를 이용해서 상금 중에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 증여하게 했다. 검찰 시각이고요. 이 중에 급기야 5천만 원은 수상 3일 만에 정의연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주체성을 무시했다. 검찰이 길원옥 할머니의 삶을 부정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의료진의 자문을 구해서 판단한 거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로부터, 의사로부터 길할머니의 의료 기록과 정신감정 자문 결과를 받았는데 저 기부 당시에 상금 7,920만 원 기부 당시에 길할머니가 심신미약 상태가 맞다. 치매가 맞다. 라고 의사가 확인을 해줬다는 거죠.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할머니를 직접 면담해서 의료 기록과 할머니의 상태를 대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부장, 워낙 윤미향 의원이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이른바 재반박성, 오늘 기사가 나온 건데 관건은 7,920만 원 상금을 받고 이 돈을 특히 이 중에 상당수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의원으로 쓱 갑니다. 그 형태는 길원옥 할머니가 기부, 증여의 형태로 가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 할머니의 판단력이 온당치 못했다면 검찰이 적용한 준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물론. 그런데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실 윤미향 의원의 8가지 혐의 중에 어떻게 보면 윤 의원 입장에선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는 게 바로 이 준사기죠.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위해서 30년간 정대협 정의원 활동을 해왔는데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 한 분이 이제 치매에 걸리셨고, 근데 그 할머니가 2017년 11월에 여성 인권상을 받았죠. 그 상금 1억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처음에 5천만 원, 그리고 나중에 다시 2,900만 원까지 해서 약 7,900만 원의 상금을 정대현, 정의원 쪽으로 유용했다. 그럼 사실 굉장히 그 활동 자체가 과연 누구를 위한 활동이냐. 사실 그 처음에 이용수 할머니 자체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그거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는 가장 방어하고 싶은 그런 혐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기론호 할머니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 거고 기록 할머니의 당시의 판단력 그리고 당시의 주체성 이런 얘기를 이제 윤미향 의원이 하는 건데 과연 판단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 같고 지금 검찰은 당시에 이제 전문의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게 이거보다 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준사기죄를 적용한 게 2014년도에 윤미향 의원이 직접 기록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확정적 치매 판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도 기록 할머니가 2017년 11월 상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치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 이게 오히려 검찰이 준사기죄를 적용한 더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이제 징역 받았다 그러면 특히나 어떤 당시에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징역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준사기죄처럼 어쨌든 상대방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서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측면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준사기 혐의 이게 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준사기 혐의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심신미약 상태인, 즉 말하자면 치매에 걸렸다거라든지 정확하게 어린아이인데 자기 판단이 없는 그 사람에게, 즉 지적 장애를 앓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또 이들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사기를 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형량이 10년 이하 또 벌금 2천만 원 이하니까 형식적으로도 준사기라고 하는 굉장히 파렴치범에 해당되고 자기가 했던 시민운동 전체의 대의에 비해서 너무 치명적인 오욕을 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생명도 끝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말하자면 이제 이 혐의를 그 검찰이 어지간해가지고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약한 입증된 자료가 없어서는 저런 어떤 준사기라고 하는 것을 입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법조계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 의원 본인도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저 항목일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침해를 알았냐 안 알았냐라기보다는 내용은 평소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느냐. 윤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어쨌든 침해라고 하는 건 24시간 내내 치매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신에 돌아왔을 때가 있고 정신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혐의가 있지만 평상시에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렇겠군요. 그런 의지와 반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면 준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욱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에게 대한민국 검찰이 그냥 혐의도 아니고 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윤미향 집권여당 의원이 준사기를 친 범죄자가 되는 일이고 아니라면 검찰이 생사람을 잡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을 떠나서 준사기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아주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사기가 뭐냐면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돈을 뺏는 게 사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준사기는 뭐냐면 그 속는 사람이 속일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애들한테 어떤 애가 10,000원짜리를 딱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1,000원짜리 2장, 3장 딱 주면서 야 아저씨가 이거 3장 줄 테니까 네 거 1장 줄래? 그러면 애들은 준다고요. 예. 그게 준사기예요. 그 다음에 악질이군요. 굉장히. 악질이죠. 저질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길할머니가 준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쉽거든요. 그 길원옥 할머니가 정신이 이제 막 이렇게 그 장애가 있으실 때도 있지만은 정신이 또렷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쭤보면 돼요. 할머니 저기 5천만 원, 그 다음에 2,900만 원 여기에다가 그 기부하신 거 맞으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길할머니가 그래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범죄가 안 되는 거고요. 예. 내가 언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그건 준사기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사 같은 걸 쭉 보니까 길할머니가 본인이 내가 속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거는 준사기에 해당이 되겠다 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지 아무리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된다고 해도 검사들이 아무렇게나 기소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이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그 부분은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고 재판에서 좀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윤미향 의원의 입장은 뭘까요? 이런 영상을 올렸다가 한 개만 남기고 다 삭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윤미향 의원이 검찰 기소에 항의하며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을 다소 올렸다. 새벽 1시 전후에 길원옥 할머니의 말씀, 90세의 가수가 된 할머니, 수요시민 참석자들에게 응원하는 영상들을 올렸다. 그런데 돌연 한 개만 남기고 전부 삭제를 했다. 윤 의원은 할머니의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다.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를 기억하고 싶어서 올렸다라고 했지만 영상을 뒤늦게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윤미향 의원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뭐라고 기자들에게 답변했을까요? 저 페이스북에 길원옥 할머니 사진 올리신 거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신경 검찰 기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실로 인터뷰 요청 주세요. 김용태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논의 쭉 들으셨는데. 진짜로 그 질문의 취지를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회사에서 면접을 보거나 학생들 논술 시험 볼 때 질문의 취지를 가장 정확하게 그 파악하고서 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검찰은 그거잖아요.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기부를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윤미향 의원이 사기를 친 것 같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걸 물어보는데 본인은 윤미향 의원하고 예전에 친했던 기억. 그 할머니가 그 정말 온전해서 여러 가지 활동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죠. 제가 그 윤미향 의원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정말로 저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저런 답변을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답변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윤미향 의원이
본인이 정말 이 순간에 정확하게 얘기할 거는 본인이 정말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 행동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으려면 본인의 잘못으로 끊고 가야지, 본인의 행동이 이 위안부 할머니 소위 활동 전체에 누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활동 전부를 지금 부정하는, 그 역사 전부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책임 있는 조치 지금이라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견해였고요. 야당에서는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퇴하라는 겁니다. 야당의 주장 들어보시죠.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정의연 활동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이 됐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 이렇게 불법이 많았으니까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직을 사퇴시키든지 제명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서.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에게 당직 정지를 결정했는데요. 이낙연 당대표는 윤미향 기소 관련된 당의 공식 입장이 곧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시죠. 윤미향 당직 정지 결정을 민주당은 일단 했고, 윤미향 의원이 어제 국회에 출근해서 사퇴는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황당하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한 재선 의원은 윤 의원이 당을 곤란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것에 불불한 사람 많다라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얘기했고요. 민주당 관계자는 30년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으로 비례대표 공천 받았는데 그 경력에 치명적 혐의들이 제기됐다. 지금이라도 순리대로 가야 한다라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민주당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때 당시 의혹 제기 당시에는 윤미향 의원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네. 이낙연 당대표가 바뀌었어요. 어떤 결정을 할까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6가지 혐의 중에 어쨌든 기소를 당하면 뭐 당직을 다 내려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윤리심판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 안에서의 논의에도 상당히 이것이 어떤 최소한 윤미향 의원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당을 떠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다음 어떤 논의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본인이 일정 정도의 해명을 통해서, 물론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많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뭐 준사기죄라든지 이와 같은 그리고 또 그 업무상 배임 횡령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배임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말하자면 디펜스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확실한 것이 업무상의 말하자면 횡령 배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는 말하자면 당에서 탈당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의원 측도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정의원 측의 반박 소개드립니다. 정의원 회계 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무차별적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임이 밝혀졌다. 검찰 억지 기소했다. 끼워 맞추기 했다.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재명 기자, 그렇습니까? 정의원의 반박대로 대부분이 다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것이고 검찰이 억지 기소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검찰이 어제 이제 기소를 하면서 윤미향 의원을 분명히 보조금 부정 수령, 그리고 뭐 인건비 부정 수령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소 혐의에 집어넣었었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의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 중에 일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검찰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사업비를 받아서 그걸 잘못 유용하거나 부정하게 수령했다 이런 혐의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그래서 정의원 해명을 과연 어디까지 옹호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조금 그리고 기부금 이런 것은 이제 수억 원을 허위 공시했죠. 이것은 사실 검찰이 불기소했는데 그 이유는 처벌할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아까 전에 김영태 의원도 얘기했지만, 윤미향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검찰 수사에 반박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지금 검찰의 기소가 30년 동안 했던 정의연, 정대현 활동 전체를 부정당한 듯이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 문제를 오히려 털고 가야만 지금까지 했던 운동의 정당성을 오히려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같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게 결국은 정대협 정의연 활동 자체를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나중에 유죄를 받게 되면 그 운동 전체가 다 부정당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의혹과 그러니까 이런 비리 문제와 그리고 이 활동 문제를 오히려 정의연, 정대현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구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하플로 선정됐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경심 최강욱 의원입니다. 먼저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온 이스타항공 사태의 중심에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을 둘러싸고 노조와 이상직 의원 사이에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 605명에게 정리 해고를 통보할 만큼 상황이 어려운데 정작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돈이 없다라고 거짓말로 외면하고 있다라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최악의 경영나 이스타항공, 창업주는 이상직 의원입니다. 605명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했고요. 반년 넘게 250여억 원의 임금이 빌렸습니다. 고용보험료도 5억 원 체납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못 주고 있어요, 이스타항공이. 이상직 의원은 32평 아파트가 내 재산의 전부다 라고 지난 11일 입장문을 냈지만 노조는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건 이상직 의원이 매각 대금을 챙기려고 인력 감축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남은 재산 많다라고 반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상직 의원은 없다라고 재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논란은 직원들 임금까지 밀리고 있는데 아들을 억대 골프 유학을 보냈다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모 씨 아마추어 골프 선수인데 현재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데 1년 학비가 6,400여만 원이고요. 생활비, 레슨비, 캐디 고용비 등 연간 체류비가 1억 원 이상 추정된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상직 의원이 전 부인과 위장 이혼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오늘 새롭게 불거졌는데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이스타항공에 몸을 담고 있는 수많은 가장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 60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 항공업계가 굉장히 최악의 지금 부실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 점에서 이스타항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가장 이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상직 의원이 이제 실제 창업주고 실제 소유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정리해고를 하면서 약 600명 가량의 정리해고가 됐습니다. 1,600명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3분의 가량의 정리해고가 됐는데 문제는 이스타항공이 그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고된 사람들조차도 고용 유지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상직 의원이 이번에 국회에 다시 들어와서 신고한 재산이 212억입니다. 얼마요? 212억 원을 이제 신고를 했죠. 그렇게 되면 사실 5억 원 정도를 얼마든지 이게 소유주에서 오너 가문에서 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 5억 원을 내지 못해서 대부분의 정리해고자들이 아무런 지금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상직 의원은 32평 아파트가 전부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주식으로 갖고 있고 그 주식을 나중에 헌납할 거기 때문에 내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산이 212억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들이 미국에서 골프 유학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혹이 받고 있고 또 저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 아내와 이혼했는데 아내에게 재산이 넘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정의당에서도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더 이상 이 문제를 이제 수수방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김용태 의원님 이게 맞습니까? 재산을 212억이나 신고를 했는데 고용보험료 5억 원만 내주면 일자리 잃은 직원들에게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은데 32평 아파트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악덕 사업주 관련한 이제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악덕 사업주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본인이 경영은 다 하면서 책임지지 않도록 구조를 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실제로 이 책임 있는 어떤 위치에 점하지 않으면서 혜택은 다 받아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식이나 누굴 임원이나 이런 걸 올려놔서 혜택은 다 받아나가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 가장 대표적인 게 위장의원이죠.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도 없지. 돈은 받아왔지만 나중에 자기한테 재산이 없지. 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악덕 사업주 3대 특징 요건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직 의원이 해당되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설령 자기 앞으로 된 이 명의로 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5억 원을 내지 못해서 600여 명의 자기 직원들, 자기가 창업주로 있는 직원들이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저걸 눈뜨고 뻔히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정말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자꾸만 그 말이 소환되는 거예요. 이상직 의원이 어떻게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 이렇게 뻔뻔한 모습 보일 수 있느냐? 그거는 대통령의 그 딸 사이에 어떤 길을 봐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한간의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 검찰뿐만 아니라 이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물론 이제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아니라 법인이 내는 것이긴 하지만 직원들의 주장은 그렇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견에 들어봤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요. 이거 여당과 정부 책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불법 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 선수가 기관산업의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단 말입니까?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고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가운데 이상직 의원이 위장 이혼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오늘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 때도 이혼을 했다라는 전처와 함께 선거운동을 한 게 사진에 보이는데요. 4.15 총선 당시 전 부인과 함께 선거운동을 유세를 했다. 출판기념회 등 주요 행사를 동행했다. 조종사 노조는 재산 은닉을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측은 보편적이지 않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 도와달라고 해서 선거운동 함께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례적이긴 하죠.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선거도 직접 해보셨고 지휘도 해보셨으니까 이혼한 전처가 선거 때 이제 도와줄 경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이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례적이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지낸다는 그런 어떤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도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요?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실제적으로 저 사진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저게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저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이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지만 저렇게 나란히 서서 사진 찍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주변 사람을 조금 탐문해 보면 사실 이것이 위장 이혼인지 실질적인 이혼인지도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도 흔쾌하게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아쉽고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미성년자인 아들 문제나 또 그 위에 딸 문제가 홀딩스에 말하자면 거의 100% 말하자면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가지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아까 김용태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좀 악덕업자의 부분에 해당되는 덕목으로 더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5억 정도 내주면 좀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고에서는 좀 벗어나고 실업보험이라도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에서도 지금 이 부분은 예.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간단치 같아서 않다. 예. 새롭게 이제 신설되는 뭐 윤리감찰단에서 좀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예.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네. 저랑 함께 좀 영상 몇 가지 좀 같이 보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좀 같이 봐주세요. 지난 총선 당시에 이혼을 했다라는 전처와 이상직 의원이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손을 굳게 잡고 만세를 부르는 장면도 있고요. 옆에서 박수를 치는 장면도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선거사무소 내에서도 이렇게 같이 단둘이 사진을 찍는 모습도 있고 유세를 같이 했던 모습들도 많이 목격이 된 바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조종사들은 이걸 보고 이거 위장이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리고 이스타항공을 창립했었던 그런 분이 재산 숨기고 책임 안 지려고 설마 위장이혼을 하겠습니까? 설마가 사람을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가장이혼. 제가 가장이혼 많이 봤어요. 언제 봤냐면 IMF 직후에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를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많이 당했거든요. 재산을 지키려고 가장이혼한 케이스를 제가 여러 번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이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직 의원이 이혼한 게 2001년도라고 하니까 2001년도면 벌써 2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이혼이라고 하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직전에 막 서둘러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이거는 이혼을 갖다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결합한 케이스. 저도 이제 이혼 소송까지 다 해드렸는데 다시 또 재결합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벽하게 이혼을 갖다가 한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이상직 의원과 전처와의 그 둘 간의 문제니까 뭐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직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사업을 갖다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대보증을 쓰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재산을 갖다가 빼돌려 놓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재산을 설마 전처에게 빼돌려 놨을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행위 소송의 또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기사를 주목해서 봤냐면은 이상직 의원의 형이 회사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전처를 임원으로 임명을 갖다 한 다음에 예. 4억 원을 그 월급으로 지급을 갖다가 했다 연봉으로 이 기사를 갖다 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아무리 전처하고 사이에 뭐 친구 같은 사이로 다시 돌아갔다고 해도 선고하는데 마치 친부인인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사실 없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금전 거래가 이상하게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노조에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지금 정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직 의원과 또 민주당의 추가적인 입장 나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정경심 교수와 최강욱 의원과의 대화입니다. 어제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있었는데 증인으로 정경심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두 사람 사이에 당시의 대화가 공개를 했어요. 예, 형수님. 그 서류로 누구누구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른바 인턴 증명서를 써준 거죠. 발행을 해주면서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서류는 연고대 위한 건데 어쩜 좋을지 우리도 한번 어디 와인바에서 와인 한잔 하시죠라고 정기심 교수가 답을 했다. 이 대화 내용을 검찰이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경심 씨가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전략 그대로 현재 다른 건으로 재판받고 진술하지 않겠다. 아들도 어머니 재판에 영향 줄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네. 이 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사람 정경심 씨와 또 최강욱 대표가 대화를 나눈 건데. 아니 저런 대화를 정말로 고맙다고 하고서 당연히 저런 답변을 하지 그러면은 뭐 도와주지 않았는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도와줬다는 것도 정상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고 어렵게도 도와줬으니까 저런 답변을 한 게 아니겠어요? 저는 더 한심한 건 뭐냐면 법정에서 지금 무슨
뭐 유행병처럼 조국 우리 가족들 다 지금 법정 증언 거부하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검찰 조사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거는 이제 법정에서 밝히겠다. 검찰 못 믿겠다. 그리고 법정 왔잖아요. 근데 법정 와도 지금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저는 이 정경심 씨나 정경심 씨 남편 조국 씨나 조국 씨의 그 아들, 딸들 다들 정말로 법정을 저렇게 모독하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화가 나고요. 저는 여기 우리 정 변호사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런 거 정말 법정 모욕죄 아니에요? 본인들은 무슨 뭐 법에 나와 있으니까 본인한테 불리할 증언을 하지 않을 뭐가 있다고 그러지만 아니 본인들이 지은 죄가 없고 떳떳하면은 무엇이 불리해서 법정에서 저런 증언을 못 하겠어요? 정말로 국민을 우습게 하라도 유분수지. 정말 오늘 아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견해고요. 물으셨으니 정 변호사님이 답변 주시죠. 일단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묵비권은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죄를 갖다가 까발릴 그럴 의무까지는 없다. 그거는 사람의 본성이니까.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묵비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증언은 다른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국가의 그 사법 체계를 위해서 그 국민의 의무로서 이걸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언 거부권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뭐 친척, 뭐 아버지,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나 의사같이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묵비권과 다르게 증언 거부권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갖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일단 조국 교수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국 교수가 이제 형법 그 교수님인데 그 법 그 지식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는 거는 그다음 또 새로운 그 여태까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포괄적인 증언 거부권이라고 한 또 개념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본인의 사건에 우기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간인데요. 부산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이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풀러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사파남 김진희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언제나 형사 출신의 변호사님, 박승물 변호사님 나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느 때와 같이 복잡한 퇴근 시간, 범상치 않은 차량 한 대 때문에 부산 해운대 일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건 현장부터 가보시죠.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스키드 마크입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처럼 도심 한복판 광란의 질주. 그제 오후 부산 해운대 한 교차로에 신호를 무시한 포르쉐가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 잇따라 들이받는 7중 추돌 사고를 냅니다. 7명이 중경상 피해를 입었는데 충돌하기 직전에 속력이 최소 140km 이상으로 추정된다. 야, 이 차가 이게 밟힙니까? 140까지?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의 도로에서 140을 밟았으니 얼마나 과속한 겁니까? 그런데 사고 현장에는 스키드 마크, 즉 타이어가 끌린 자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박성무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타이어가 끌린 자국, 스키드 마크가 없다라는 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스키드 마크가 없다.
스키드 마크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도로 위에 남게 되는 타이어 자국을 의미하는데 스키드 마크가 없다는 것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140 넘게 밟았는데 브레이크도 안 밟았다.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앞으로 포르쉐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한다면 사고 당시에 포르쉐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할 것이고 그렇겠네요. 포르쉐 차량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다면 사고 기록 장치 EDR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EDR을 통해서 사고 당시 추정 속도와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곳에서 저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상상만 해도 가슴 철렁하게 하는 사고입니다. 얼마나 아찔했는지 사고 당시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차량들로 붐비는 오거리. 자,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포르쉐 SUV 차량 보이시죠? 자,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워낙 속도가 빨라서, 이야, 목격자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갑자기 이제 쾅 하는 소리에 이제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제 검은색 차량이 이제 공중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저한테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뭐 마치 그냥 이제 그 TV에서 보던 뭐 액션 영화 이제 그런 장면 같이 이후의 상황은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한두 명씩 이제 다가와가지고 이제 구조 요청이나 아니면 이제 119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었고. 목격자도 놀랬고 이걸 지켜보는 저희들도 놀라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확인하셨죠? 두 번째 단서 살펴보겠습니다. 3차 사고입니다. 이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알고 보니 도주 중에 추돌 사고가 난 건 아니냐. 실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570m가량 떨어진 곳에서 1차 사고, 500m가량 달아나다가 또 사고, 그리고 도주하다가 또 사고, 3번이나 사고가 났었다라는 얘기인데 박승무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이 포르쉐 차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7중 추돌 사고 현장 인근 570m 지점에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합니다. 예. 그러고도 그대로 내달려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또 일으킵니다. 이렇게 1차, 2차 사고를 일으켜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속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인데,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자에게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죠.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도 하게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 2차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도망간 거네요. 1차 사고 나고 도망가고, 그렇죠. 2차 사고 내고 도망가고, 3차 사고까지 나고. 그렇죠. 1, 2차 사고만으로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죄에 해당하는데 1, 2차 사고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달리는 모습, 정상적인 운전 양태가 아니죠. 예. 이 포르쉐 운전자 그렇지만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무면허 운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나간다? 경찰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야,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무면허도 아니다. 보통 탁 부딪혀도 내려서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는 게 상식인데 여기에서 이 포르쉐 운전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단서가 나옵니다. 마지막 단서는 바로 흡연입니다. 어떤 게 흡연인지 함께 보시죠. 환각 상태에서 위험천만한 질주를 한 건 아니냐. 사고 전 차 안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 어제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승자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았다는 겁니다. 포르쉐 운전자 지인을 시켜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돌렸다. 경찰 추궁에 다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차량 안에 60여 개의 통장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1차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석연찮잖아요. 뭐 운전한 것도 아니고 약물이나 그런 거로 인한 사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이제 하니까는 시인을 한 거죠. 차 안에서 대마 흡입하고 운전했다.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런 거지. 상식적인 판단,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은 바로 대마초 때문이었던 거예요? 운전자 A씨가 동승자 B씨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약물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A씨는 이날 대마를 처음 접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B 씨는 이 대마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확보한 포르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1, 2차 사고 시에 B 씨가 A 씨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예. 그렇지만 A 씨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지 이 말에 개의치 않고 그대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마의 영향으로 광란의 질주가 이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마에 취해서 환각 상태에서 저런 사고를 냈다는 것은 수사를 해보면은 뭐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증거를 인멸하라는 정황도 있어요. 이거는 온전한 정신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시켜서 메모리 빼돌린 거. 그렇죠. 사고 직후에 이 포르쉐 차량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하지 못하고 서비스 센터에 맡기게 되는데 이 사이에 포르쉐 운전자 A씨가 지인을 시켜서 블랙박스 칩을 빼돌립니다. 사고 현장에는 분명히 블랙박스가 존재했는데 예. 갑자기 사라졌으니 경찰이 강하게 추궁할 수밖에 없었고 이 추궁에 A씨가 결국 빼돌렸던 블랙박스를 제출하게 됩니다. 예. 이 지인에 대해서도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차량 안에는 통장 60여 개가 든 가방도 발견됩니다. 아니 이건 뭡니까? 통장이 아무리 많아도 60여 개요. 통장 60여 개를 그것도 차에 보관하면서 가지고 다닌다는 것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경찰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추궁을 했더니 A씨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수년간 모아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부동산 사업하면서 대마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혹시 또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경찰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잖아요. 네. 제가 쭉 형사들 보면 형사들만 갖고 있는 이 직감이랄까, 이 오랜 또 범죄 수사 경력에서 나오는 촉이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박성배의 촉은 어떻습니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60여 개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획부동산 사기이거나 아니면 분양 사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개인 견해죠? 예, 개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대마와 관련되어 있다면 대마 단순 소지 투약을 넘어서서 매매 알선 과정에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통장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자, 이것은 이제 수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 것이고 그렇습니다. 단정적으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는 말씀도 계속 네. 해주시고 계신 거죠. 네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요 며칠 날씨 참 좋았는데 제 오프닝에서 오늘 우산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영 캐스터, 오늘 전국에 비 소식 들어와 있다고요? 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인천 서해 5도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장대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제주와 남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곳 청계천에는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지만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영서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니까요.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주와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오늘 오후면 모두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아침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정도의 꽤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에 10에서 5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비구름대가 볕을 가려지면서 오늘 낮 동안 서울이 25도, 부산 26도, 대전은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아침, 저녁 공기가 꽤 쌀쌀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라이브 방송 2~3말로에서는요. 오락가락 정경두 국방장관 왜 이러나라는 주제로 김영주 전 의원과 또 이재명 전 청와대 출입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3말로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